네, 안녕하십니까.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의회에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한 예산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국내 다수의 매체도 폴란드 사례를 예로 들며 루마니아가 대한민국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다고 앞다퉈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또 한 번 K9 자주포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의 실상에 대해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예산안은 금액으로만 따져도 19억 2,300만 달러, 하나 약 2조 5천억 원이 넘는 초대규모 사업입니다. 총 2단계로 구성된 이번 사업은 1단계에만 자주포 53문 구매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현재상으로 보면 한 개 대대 18문씩 완전히 새로운 포병 여단 하나를 창설할 만큼의 물량을 단순 규모 면에 있어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도입 사업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대대적인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대규모 사업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미 2023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전력 개편은 일반적으로 같은 나라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용 난이도 측면이나 유지 보수 측면이나 체계가 단순할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를 군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폴란드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지상 전력에서만 K 흑표 980대, K9 자주포 670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군 편제를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보르숙 장갑차에 K9 차체 도입을 검토 중이고 여기에 추가로 AS-21 레드백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거리 타격 무기 보유를 위해서는 K239 천무 발사기 300대를 도입하고 자국산 사격 통제 장치 차대와 결합하여 WR300 호마르로 개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체계 통합이라는 이유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또한 폴란드 사례처럼 외산 무기를 일원화할 확률이 큰데요. 즉, 이번 자주포 도입 사업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는 지난 2022년 국방 예산을 GDP 2.5% 수준으로 높이겠다 밝혔고 향후 최대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할 것이라 선언했는데요. 지금의 자주포 도입 사업은 이 막대한 계획의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워낙 미래 가치가 큰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너도 나도 줄을 대느라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이쯤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루마니아가 아직 예산만 확보 중일 뿐 아직 어느 나라에 어떤 자주포를 도입하겠다 특정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로 거론되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인데요. 지난 4월 4일 루마니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국방부의 자주포 예산 승인 요청을 최초로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도입 기종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K9의 성능이 독보적이라거나 전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70%에 이를 만큼 무수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루마니아의 K9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 평가받는 이유는 이미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오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폴 방산 계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은 실질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무려 3차례나 한국을 방문하며 군사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지난 1월 31일에는 테오도르 인치카시 병기총국장이 직접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하며 K 흑표, K9 자주포 생산시설을 견학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는 루마니아가 탄약 생산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타국의 방산업체를 방문해서 군사협력을 추진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계약에 변수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상 가계약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의 방산협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루마니아의 국영 방산업체 로맘과 K9의 제작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무기체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MOU를 체결한 것을 두고 기업 간의 친선을 위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양사의 MOU는 K9 자주포, AS-21 레드백 등의 무기체계에 대한 공급 및 활용, 보수 유지와 관련된 상호 협력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루맘은 우리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같은 국영 방산업체 폴란드 PGG도 한폴 방산 계약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이를 알고 보면 루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다수의 매체는 앞다퉈 루마니아의 K9 도입을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루마니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무기를 도입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외적으로만 봤을 때 루미니아 육군은 비교적 약소한 국력과 반대로 자국산 무기체계를 상당수 보유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주력 장갑차민 MLI-84나 APRA-40 다연장 로켓 트럭, TR-85 전차 등은 모두 루마니아산 무기체계인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모습일 뿐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그 뿌리에 전부 소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LI-84는 사실 소련의 BMPL 모델을 면허 생산한 장갑차입니다. 그나마 현대식 개량형인 MLI-84M에 이르러 포탑을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복합무인 포탑으로 교체했을 뿐인데요. 또 APRA-40은 그 뿌리가 1963년 소련에서 개발한 BM-21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TR-85 정도가 소련 T-55를 기반으로 루마니아가 독자 개발한 전차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 할 뿐 TR-85의 신뢰도는 암울한 수준이라 루마니아는 2023년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 중인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무기체계가 표면적으로나마 자체 개발의 형태를 띈 건 195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위성국 신세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루마니아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친서방 노선을 타기 시작했고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아예 소련과 다른 나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소속되어 있긴 했지만 소련 붕괴보다 2년이나 빠른 1989년에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서방의 혜택도 소련의 혜택도 어느 쪽도 제대로 수혜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왕년에야 루마니아군이 발칸반도의 주력이라 평가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데올로기와의 변화에 따른 경제 구조 붕괴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책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미리 예견했고 군 현대화 계획을 가속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K9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루마니아의 국제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되짚어보시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임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NATO를 위시한 서방 세계의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제외하면 사실상 러시아의 진격을 막을 유일한 방패막이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독자 노선을 걸으며 이를 활용해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탄탄한 나라인 반면 루마니아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되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 약소국인데요. 실제로 유럽에서 루마니아의 위상은 집시, 범죄자,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대변됩니다. 앞서 말한 독자 노선의 영향으로 루마니아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제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서유럽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루마니아인 다수가 남아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유럽의 외국인 노동자 중 루마니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범죄 행위에 연루되기도 했는데요. 서유럽에서는 아직도 루마니아인 이꼬르 소매치기라는 편견이 남아있기도 하고 루마니아 마피아로 대변되는 범죄 조직들은 트럭 강탈이나 각종 사기, 보이스피싱이나 심지어 인신매매 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조차 위조된 신용카드로 사기를 치려던 루마니아 범죄 조직이 검거된 적이 있고 2018년에는 복제 신용카드로 ATM 사기 범죄를 노리던 루마니아 마피아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다고 루마니아의 치안이 나쁘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안 지수로 따지면 루마니아는 142개국 중 26위로 서유럽 선진국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고 대한민국과 비교해도 고작 5단계 아래인데요. 일각에서는 루마니아를 밤에 혼자 걸어다녀도 안전한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앞서 루마니아 마피아들의 범죄 행각과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인데요. 이는 바꿔 말해 루마니아 내부 환경과 국제적인 위상의 루마니아가 이 격차를 줄이고 국제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선
서유럽의 강대국들과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맺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대당 200억 원이 넘는 가격의 유지 보수도 힘들어서 자국에서조차 외면받는 독일 PZH-1000을 도입하는 식으로 독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독일에 기대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해왔는데요. 이미 가장 가깝게는 노르웨이가 독일과의 유대를 핑계로 K 흑표 대신 레오파르트 EH를 도입한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르웨이도 레오파르트2 도입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절대 타협이 있어선 안 된다는 걸 부디 루마니아가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